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한강 작가의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곳곳에서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점가에는 독서 반응이 불고요. 유럽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문화평론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하겠고요. 이번 한 주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위클리 정치,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 관련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죠.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겠다고 어제 국경선 부근 포경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내용의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저녁 보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지시에서 13일 20시, 즉 어제 저녁 8시까지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을 가정하라며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3일 전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지난 며칠간 남북 당국자가 말로 주고받는 경고를 서로 했었는데 북한이 어제 군 작전 지시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전 담화를 내고 평양의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우리 국방부도 어제 메시지를 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은 체제 위협을 과장해서 내부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틀 뒤, 그러니까 10월 16일입니다. 기초단체장 4곳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금 특히 그 부산 금정구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의 선거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그럽니다. 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금정을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보름간 부산 금정을 4번이나 찾았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과 명태균, 김대남 논란 등 여권발 악재가 이어지면서 텃밭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부산 금정을 향한 야권의 공성이 거센데요. 현재 전남 영광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조국 대표가 오늘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부산 금정을 방문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전남 영광에서 치열하게 호남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에 조국 대표가 민주당 원정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조 대표에게 요청을 했고 두 사람은 오늘 부산 금정에서 합동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11일, 12일 그 사전 투표가 이틀간 실시됐는데 그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요.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5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8.98%였는데요. 전남 영광과 곡성은 40%가 넘었습니다. 아하. 특히 43.06%를 기록한 영광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일찌감치 영광에서 밭갈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인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7.9%,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20.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8.2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여권 소식 전해드리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10일 부산 금정 유세 현장에서였는데요.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은 정부 여당이 민심에 따라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은 어제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위기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와의 갈등이 증폭돼 여권이 쪼개지는 모양새가 되면 선거 국면에서 불리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선거 이후 독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한 대표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선거 결과에 따라 양측의 대응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음 경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 범위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전세와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기조로 돌아섰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전세와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선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100% 실수요인 전세대출도 규모를 줄이겠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금융당국은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을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로 어떻게 차등할지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내일 이금융권 회사들을 별도로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인데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자 최근 이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 아이언의 경영권을 쟁탈하려는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의 공개 매수가 오늘로 종료됩니까? 네,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MBK와 영풍연합의 주식 공개 매수가 오늘 종료됩니다. 양측은 지난 한 달간 공개 매수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다가 MBK 측이 5일 전에 매수가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MBK 측이 83만 원, 고려아연 측은 89만 원을 주주들에게 제시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MBK 측이 오늘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입니다. MBK 측은 종료일이 오늘이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시한은 23일이라서 오늘이 1차전, 23일이 2차전으로 분류됩니다. 현재로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려아연 측 청약에 주주들이 응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MBK 측이 발행 주식 총수의 3.5%만 추가로 얻어도 의결권에선 더 앞서게 됩니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확보하는 자사주는 법적으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양측의 공개 매수가 다 종료되더라도 경영권 분쟁 국면이 내년 3월 정기 주총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이 우주선이 이제 발사장으로 되돌아와서 그것도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군요.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주에서 지구로 되돌아온 1단 추진체를 지상에 수직 상륙시키는 것이었는데요. 6분 55초 만에 지구로 돌아온 이 추진체를 발사대 상단에 설치된 로봇팔 2개가 공중에서 붙잡아 거치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추진체를 온전히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선 4차례 비행에선 중간에 폭발하거나 실종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엔 주요 목표를 달성하면서 스타쉽의 도전 이래 가장 성공한 기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에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전남과 제주도에 5에서 60, 전북에 5에서 40, 충청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충청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7.6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1도, 전주와 대구 22도로 비가 오는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온 뒤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을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좀 더 지나 죽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동탄에서 남사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안성분기점 진출로에서도 교통량이 늘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 요금소에서 산곡, 또 호법에서 일주까지는 1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출근길 올림픽대로 잠실 쪽,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뒤로 정체가 더 심해져서 행주대교부터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지나기 어려워졌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흐름 비슷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은 연희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밀리다가 이후 마장에서 성동 분기점까지는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한강 열풍이 거셉니다. 아주 기분 좋은 열풍이죠. 네, 관련 이 이슈 한강 열풍을 포함한 또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화평론가 작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장에서도 박수가 같이 나왔어요. 여야 의원 뭐 없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왔다. 뭐 외신에서도 주목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조금 여야가 언쟁이 있어서 네. 굉장히 분위기가 달구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쉬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재수 위원장께서 멈추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 한강 작가가 이렇게 수상을 했다라는 말과 함께 모두들 다 여야 할 거 없이 축하했고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만들었던 몇몇 그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양문석 의원이
사과 안 해도 된다. 나 다 여기서 마음을 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바탕 좀 웃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의도에도 한강의 기적이. 맞습니다. 네. 그 평소에도 그렇게 의정활동 서로 뭐 입장이 다르니까 논쟁할 수는 있는데 또 함께 박수 칠 때는 박수 치는 그런 국회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문체위 소속인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 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싸울 땐 싸우지만 또 뒤돌아서 늘 악수하고 끝내는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네.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다들 예상하지 못했다고들 그러던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언젠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올해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벨상 주변에 언제나 도박사들이 확률을 많이 올립니다. 누가 그래요.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재미로 하는 것도 있겠고 아마 진지한 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계실 텐데 언제나 이제 아시아권에서 만약에 누가 다시 노벨상을 받는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이제 대륙적 안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작년에도 이제 용포세가 받았다라던가 뭐 아니에르노라가 받았다던가 여러 면에서 아시아 작가일 것 같긴 한데 한강 작가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기보다 조금 더 연장자들이 먼저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던 거죠. 말씀하시면서 대략 좀 나왔는데 노벨상이 그야말로 작품상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륙 간 배분이라든지 또는 남성 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상자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국제 수상은 대부분 그런데요. 가령 칸네 영화제 같은 경우도 약간 수상작을 줄 때에는 올해 만약에 유럽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좀 유럽은 조금 다음에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유럽 위주의 수상자들이 많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백인 위주 수상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검열 내지는 자기 검열 내지는 고민이 좀 있기 마련인데 그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은 그 세상의 억압과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가 있을 때 조금 높게 쳐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왜 망명 작가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 한편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유럽이 주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서 이런 수상이 되긴 하지만 유럽 위주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 각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벨 문학상이 그렇고 특히 노벨 평화상도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하는데 뭐 다른 영역은 그럴 이유가 없죠. 다른 영역은 그야말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얘기할 때 늘 좀 번역의 어려움. 우리 말이 워낙 그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번역가들이 참 제대로 그 뉘앙스를 전하기가 어려운 언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번역의 쾌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작가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가령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판매 부수를 그렇죠. 올리기 미국에서.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영화에서 먼저 사실은 소식이 들렸죠.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문학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번역을 지나서 가야 하는 건데 그렇죠. 번역에서 출발어와 도착어란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어에서 출발해서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도착을 하려고 할 때 번역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좀 엉뚱하면 엉뚱한 데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그 한강 작가만큼이나 한강 작가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그때 굉장히 부각됐던 인물이 바로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의 번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이라고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는 거에 멈춘 게 아니라 이 채식주의자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감성 언어들을 이 데보라 스미스가 훌륭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데보라 스미스가 영국인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한강 작가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든 잘 번역을 하고 싶다라는 팬심에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잠깐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스미스
센스가 연장자잖아요. 연장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김 씨로 성을 바꿨어요. 한국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 센스가 워낙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러면 내 이름은 김보라로 하겠다. 금보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꿀 정도의 센스가 이 말씀을 들려주면 번역이 어떤 감수성으로 됐는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은 네네. 뭐 제2의 창작이다 그러고 맞습니다. 원작보다도 네.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들 하던데 네. 어쨌든 이 워낙 원작이 훌륭하니까 거기에 좋은 파트너 번역가를 만나서 이런 쾌거를 이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영상 언어, 영화라든지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문학 소설 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점에서도 우리가 세계 어떤 글로벌 국가로 가는데 큰 하나의 그 관문을 넘어섰다. 문화 역량 전체가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맨부커상을 바로 한강 작가가 탄 이후로 31명이나 해외 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었죠.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네, 황석영 작가가 해질 무렵으로 프랑스 에밀 김해상을 받았고 윤고은 작가가 대거상이 번역 추리 문학에서 굉장히 큰 상인데 2021년에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1년에 한 권 정도밖에 책을 안 읽는다 뭐 이런 말도 좀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그래서 좋은 소식과 함께 독서 열풍도 다시 일면 좋겠고 번역에 관한 조금 더 국가 지원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 이 수상 소식 후에 어제까지 한 50만 부가 팔렸다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다들 사시겠지만 하다 보면 다른 그 독서에 대한 이게 올라가겠죠? 네, 제가 재밌는 그 포스팅을 하나 봤는데 한강 작가의 책을 주문했더니 12월 31일 도착으로 뜬대요. 뭐 그 정도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뜻인데 최근에 특히 제가 뭐 주목하는 젊은 작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도 곧 제2, 제3의 한강으로 세계 문학 그 우수 문학상 소식으로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도 독서의 계절에 잘 맞아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던 출판계가 오랜만에 좀 희망을 갖고 더 정진할 수 있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뭐 출판한다 그러면 몇천 부를 기본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500부가 기본이더라고요. 1쇄가 500부 그리고 1000부, 1000부만 많이 찍는 1000부면 많이 찍는다는 맞아요. 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한 3000부, 5000부 정도까지도 찍었던 게 1쇄의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차제에 우리 도서 출판계까지도 좀 봄바람이 좀 불듯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의원님 이 소식 들으시고 한강 작가의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SNS에 올리셨어요. 어떤 일이었죠? 사실 국감장에서 말했어요. 제 질의 순서가 돌아와서 그때 유산청의 예산 문제를 제가 마침 질문할 때였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때 당시에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사건이거든요. 블랙리스트가. 그래서 이 수상에 있어서 기쁜 마음이지만 그때 당시가 저는 바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와 가깝게 지내던 그 동료 시절이었고 실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로 모든 지원금에서 노골적으로 배제가 되면서 내가 다시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고백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던 일이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처음에는 지원자 명단만 있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문단에 있을 때는 실제 피해자분들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눈으로 보였던 사태이기도 했고 뭐 이윤택 연출가가 꽃을 바친 시간이 1위를 받았지만 탈락이 된다라거나 내지는 박근영 연출가는 지원금을 포기하라라고까지 받은 지원금 포기하라고 종용을 받았던 사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학의 내부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정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작가는 언제나 그 권력을 가진 세력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힘을 가진 세력에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작가인데 그래서 작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쓴다는 건 매우 그 위험한 일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세종조서 최종심에 올랐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40건이 무더기 탈락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어떻게 좀 증언을 했냐면 책을 좀 펴놓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안 될 이유를 찾기도 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검열이죠. 이런 사태가 다시 돌아와서는 제2, 제3의 한강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로 분류가 됐었고요. 에미상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에미상을 받았던 황동혁 감독마저도 그 당시 블랙리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정치인이 행정가가 나의 눈으로 작품을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예. 그 사실 그 예술은 어떤 면에서 뭐 그 작가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늘 좀 전위적 성격을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 권력이 보수 정권일 경우에는 이 진보 성향의 작가들의 발언이 좀 더 두드러질 거고 저항적 성격이 또 정권이 진보 정권일 경우에는 보수 성향 작가의 그 저항적 행동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든 이게 국가 권력이 예술 영역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건 좀 후진국 행태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저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모든 예술가들은 좀 기득권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토파보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가진 자들이 좀 작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예, 그 작가 정신이 사라지는 거가 그 사회가 질식당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네.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이 한강 작가 수상을 계기로, 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환기를 네. 시키셨어요. 네. 혹시 블랙리스트 이게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상처라는 게 매우 깊을 때에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 당시에 문화계라고 불렀던 이유는 단지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뭐 연극 전체적인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2012년에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이제 박 대통령을 패러디했던 어떤 여배우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처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 가령 지금 배우 주현영 씨가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하다 보니까 혹시 출연하지 않았는데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혹을 가지는 저는 이유도 뭐라고 보냐면 그때 블랙리스트 올랐던 분들 내지는 블랙리스트 피해를 호소했던 분들에 대해서 최후에 결국엔 어떤 식의 이 상처의 보듬음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미완인 부분이 상당히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주도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다시 돌아온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과 공포를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 확인된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좀 잘 마무리 짓는 작업도 사실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고 이게 작동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그게 조금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상처가 아직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꽤 있습니다. 있다. 따라서 차제에 그런 데 대한 어떤 경고성 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건데.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가령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보조금이 삭제가 됐거든요. 부천 만화제에서의 그 영상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라던가 내지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이틀막 퇴장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블랙리스트가 현재도 있다라는 의심이 계속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 그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니까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법에 관해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법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권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모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인의 모든 권리 보장과 이 블랙리스트 방지가 다 포함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개정안을 통해서 권리 보장의 구체화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권리 보장법을 새로 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유사 법안들이 좀 더 있을 텐데요. 이게 좀 이 정쟁으로 여의도 정치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지 꽤 돼서 이게 처리하는데 어떤 전망 같은 걸 좀 긍정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워낙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공감대가 더 생겨서 이제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지지를 해주셔야 법안도 탄생하는데 어려움이 덜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영화계에서도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고요. 출판 문화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아까 제가 지원을 좀 문제가 됐던 세종도서 같은 경우도 올해 문학나눔 행사와 겹쳐지면서 대폭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문학의 사람들이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지원이 줄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법안으로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체부와 확인도 하고 저는 좀 출판 지원에 대한 또 법률안도 좀 머리에 두고 있고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한강 작가가 글쎄요. 뭐 작품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메시지가 강한 작가로 보통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걱정하는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만약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게 사건을 나열하는 대하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소년이 온다만 보더라도 5.18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생명을 잃었던 한 중학생 소년의 이야기를 되게 위로하는 그리고 그 소년의 누나의 입장에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실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뭐 사실을 바꾸고 싶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국가 권력이 혹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아픔이 누군가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결국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다라는 것도 안 되는가. 국가는 왜 단 한 사람의 아픔도 돌아봐야 되는가라는 이런 보편적 얘기를 사실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읽어보신다면 감성적인 공감을 하게 되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뭐 역사 교과서 이런 문제를 떠올리기는 어려워서 저는 안 읽어보셔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맞습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한편으로 조금 약간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거꾸로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 5.18 특조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이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강효정 의원을 모시고 이제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의 품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말도 그 품격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또 정치인의 경우는 말로 정치한다는 게 이제 우리 또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정치인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양문석 의원의 이 기생집 발언이라든지 또는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의 혈세 낭비 이게 뇌출혈로 직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전임 구청장이 이걸 혈세 낭비라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과는 했어요. 본인이 사과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징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입 밖에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미 상처받으신 분들은 다 상처받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금 두 가지 사례가 좀 다른데요. 네. 양문석 의원 발언은 제가 이제 국감장에서 직접 듣기도 했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 국악인들이 와서 재능 기부 공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이수자, 전수자 같은 귀한 분들을 공연에 대한 제대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공연을 들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김 여사와 정부에서 그런 취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춘자라는 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의도로 한 얘기였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단어만 따옴표로 발췌돼서 언론 보도가 돼서 전재수 위원장께서 이 기사가 의도를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하자마자 기사도 수정이 사실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의 옳고 그름은 좀 둘째로 따지더라도 맥락은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예.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께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실수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징계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55분 30초에는 네,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네. 예, 다른 질문을 제가 못 드렸네요. 이 한강 작가 관련 말씀을 좀 깊이 듣는 바람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일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우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후변화에 대응되는 산업을 먼저 발전시킨 선진국의 회사, 선진국의 산업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한국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전망이 있느냐,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다 기후변화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내가 기후변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충분히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우리의 이웃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우리 기후변화로 굉장히 깊숙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기후변화다라는 것도 마음에 좀 꼭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맑았던 휴일과 달리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도
충청도 제법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전남과 제주도에 5에서 60, 전북에는 5에서 40, 충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내일 새벽에, 충청은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6도, 전주 17.4도, 대구 16.9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1도, 전주와 대구 22도로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온 뒤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참 어려운 일이죠. 품격 있게 토론하는 거. 이걸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품격 있는 두 분한테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과 대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설명하는 말씀만 듣고 끝났는데요. 양문석 의원의 국악인에 대한 좀 막말이죠. 물론 이제 맥락이 그렇지 않다고 또 전재수 위원장이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국악인들은 오늘인가 국회 항의 집회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배 의원이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전 구청장이 근무 중에 뇌출혈로 이제 쓰러져서 한 열흘여 만에 이제 별세했는데, 이렇게 해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하는 바람에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양문석 의원 발언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지금 김 여사 관련을 얘기하다가 국악인 공연을 한 사람들을 이제 비난은 아니고 폄하를 한 거죠. 폄하한, 네. 표현은 폄하한 표현을 네. 폄하한 건데 국악인들의 긍지, 프라이드를 건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근데 이걸 지금 조금 약간 버티기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영배 의원 발언은 이건 지금 명백히 잘못된 거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바로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현재 금정선거가 무척 중요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로 승기를 잡았다. 올라가는 상승세를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윤리위회부를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팩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게 좋은데 먼저 발언을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습을 해볼까 하는 이 패턴은 정치 쪽에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즉시 사과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정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아주 미묘한 시점에 너무나 미묘한 발언을 해서 이거 좀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김영우 전 의원. 예,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막말을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이제 일상사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거친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혹이 앞서더라도 그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상처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성찰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사 일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말하기 전에 3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말 먼저 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한 문화가 돼가지고 정치권이 정말 전체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네. 자당 의원, 자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언사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보다 엄격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규제, 징계.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징계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뭐 각자가 좀 돌아봐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는 이미 이틀간 11일, 12일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뭐 8.98%로 집계됐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개 20에서 40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걸 평균해서 서울시 교육감까지 하다 보니까 평균이 많이 낮아진 건데요. 네, 평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림 의원님? 다 각각 지금 4군데, 4군데가 다 의미가 달라요. 지금 호남 쪽은 이건 정말 과열돼 있다라는 걸 뭐 직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잖아요. 이건 대개 재보궐선거를 해보면은 지방자치단체나 뭐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20%를 넘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30, 40대면 아주 성공한 재보궐선거 뭐 이런 건데 지금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역시 호남 쪽이 굉장히 과열이 됐다는 거고요. 부산 쪽도 예상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금정구라는 곳이 항상 국힘당 계열이 우세한 지역이고 이 놓친 적이 딱 한 번의 예외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선거에서 놓쳤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매우 어려운 지역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류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서 이렇게 지금 총 집결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최대 정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정을 지금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63%라는 사전투표율도 이것을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예측 불허입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호남 쪽, 그러니까 곡성 군수, 그다음에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는 보니까 40%를 넘겼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는 뭐 투표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호남 쪽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영광 군수 쪽에는 보니까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발표 보면.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심판, 민주당 심판론이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유권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국의 그 재보궐선거 투표율 평균치를 이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말 신경 쓰이는 재보궐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어떤 그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올지 어떤 평가가 나올지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양당 대표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어쩌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심판받는 또 영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심판받는 그런 성격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영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고 해서 두 대표가 특별히 막 부각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진다면은 네, 본전이니까. 근데 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다면 엄청난 타격이죠. 일단은 금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책임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책임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은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은 거냐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요. 지금 어차피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합동 유세를 한다고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월 화요일 아마 부산 금정은 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영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광이 총 투표자 수가 4만 명을 조금 넘겨요.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은 영광대로 아마 날릴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 두 군데 선거 결과는 투표 결과는 앞으로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여권에 주는 이 임팩트는 만약에 승패가 바뀐다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영광에서 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을 타격보다는 그렇죠. 금정에서 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받을 타격이 더 크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건 유난 갈등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예, 김영우 의원.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오히려 영광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졌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그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장악력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장악력은 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도 지고 또 11월 달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까지 더 현실화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의 그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큰 선거가 아니고 군수 선거에서 호남이 진보당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고 했을 때는 물론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그 대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하지만은 역시 당도 당입니다만 대통령실이 또 더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 책임론 가지고 이제 좀 시끄럽겠죠. 책임론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무슨 당대표가 완전히 어떤 리더십 위기까지 갈 수 있겠나? 갑론을박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아마 친윤계 쪽에서 반발은 분명히 좀 거세게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분 오시면 이제 결과를 갖고 다시 제대로 심층 분석을 해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 지금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있을 거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독대가 되긴 될까요?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왜냐하면은 독대할 것이다라는 뭐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형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지난번에 뭐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 수사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실도 뭐 익명의 그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친윤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유난 갈등 지금 굉장히 밖에서 보기엔 좀 한가해 보이거든요. 사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큰 선거를 내리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에게 패했는데 전혀 지금 바뀌는 게 없다. 대통령실 바뀌는 게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유난 갈등만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 사실 만나도 너무나 늦게 만나는 건데 지금 만나는 거 가지고 아직도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면은 이게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의정 갈등이든 아니면 그 대통령실의 변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국민 사죄가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이제는 답을 내놔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당대표라든지 대통령실이 좀 분명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번 주 뭐 최대 이벤트는 금방 얘기했던 16일 재보궐선거도 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기소 여부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국감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또 이제 마무리 국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에다가 이제 플러스 독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독대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흘러나오는 얘기인 걸로 봐서 독대 성사 여부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요. 독대에서 할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입을 통해서 대충 다 나왔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인적쇄신 문제, 특히 인적쇄신 문제가 나온 직후에 한동훈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비선 정리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인적쇄신 문제의 핵심은 김 여사 비선 정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독대가 성사가 돼서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는다고 해도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 독대가 과연 16일 직후에 17일, 18일, 19일 이때 열리지 않고 만약에 이게 한 주를 넘기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또 엄청난 여러 가지 잡음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독대 성사 그리고 독대의 시기 즉각적으로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 그리고 독대의 내용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선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기소와 결부가 돼서 독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들이 하여튼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이 문제도 사실 워낙 그 좀 유독성이 좀 커서 또 뭐 언제 될지 되더라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된다고 해서 아까 이 김영우 의원 말씀대로 이제는 독대했다는 것만으로는 국민들한테 별 의미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층적으로 풀어가야 될 어떤 아주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 돼버려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좀 잘 지켜보고 추가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하셨지만 두 분 다 영광 선거가 워낙 박빙이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지난 10월 7일 8일 영광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남도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인데 여기에는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 지지응답이 35%,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 그리고 조국혁신당 장혜원 후보가 27.4%로 나왔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유선전화 RDD를 활용한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주 박빙 혼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아까 그런 취지의 두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이 여권에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 또 굉장히 그 휘발성이 높은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명태균 씨 문제입니다. 뭐 계속 뭐 이렇게 언론에다가 뭐 거의 폭탄 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저 당사자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다 또 주요 정치인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제 김영우 의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명태균의 그물망에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저인망에 다 걸려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그 명태균 씨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정치권 언저리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물을 흐리면서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철저한 검찰 수사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지역에서는 더 합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들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정치인들을 너무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거기에 또 걸려들고 이런 게 다반사인데요. 이번 기회에 명태균 씨와 같은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엄청나게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하루에 그 몇 사람씩 그냥 정치인들 이름을 거론해서 이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저는 글쎄요.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지긴 어렵겠으나 그래도 밝히는 것이 맞다. 특히 위법하고 불법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처벌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둘이 아니어서. 지금 뭐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나왔는데 대선 경선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부부와 했다는 것은 그건 팩트 같아요. 근데 이제 경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까지도 후보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됐느냐라는 게 또 2단계고 다음에 이제 당선된 이후의 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인수위에도 깊이 관여를 했다. 인수위 구성에도 관여를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김종인 대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 저작권도 본인한테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선 단계하고 후보 단계까지는 뭐 해도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를 지나서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건 좀 얘기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정치적 탄핵을 넘어서서 법률적 탄핵의 소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이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지금 방향성과 지침 같은 것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방치가 되면은 혼란은 더 심각해질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이름만 가지고도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이름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최진석, 박완석, 김재원, 홍준표 그러다 이제 임태희 뭐 이런 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나경원, 조은희 이런 분들도 얘기되고 오세훈 시장도 뭐 굉장히 긴밀하게 왕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분들이 사실 국힘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국힘당이 이렇게 조용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검찰이 계속 이렇게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도 어딘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방치가 되면은 국힘당 입장에서는 아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넘어야 되고 짚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치 브로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는 정치 컨설턴트고 정치 기획자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그렇죠. 그게 불법적 여론조사건 합법적 여론조사건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치고 주요 정치인들한테 접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네. 상업적 목적이건 또는 영향력 확장 차원의 정치적 목적이건.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 뭐 보통 수천 명의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명태균 씨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적 목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님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제 좀 주로 좀 말씀을 이제 강조해서 하신 거고 또 이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나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팩트가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그건 가려서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접근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전당대회 나갈 때나 지역선거 나가기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좀 오고 뭐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무슨 불법이나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만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 왜곡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권 개입하는데 그 정치인의 힘을 빌려서 뭐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거가 있다면은 그거는 명백한 이제 불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명태균 씨가 마치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불법에 그냥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워낙 이제 명태균 씨가 일을 크게 벌려놔가지고 어떤 이 불법적인 공천 개입이라든지 불법적인 이권 개입이라든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아마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그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니까 이 폐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일과 지금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혼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거야 뭐 무슨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 하고 다닌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만약에 네. 이게 법률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령 뭐 공천 대가로 뭘 전에 여론조사를 해줬다랄지 그것도 여론조사가 좀 비정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여론조사였다랄지 뭐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 후보 때, 당선인 때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단계를 좀 나눠 가지고 볼 필요는 물론 있고요. 근데 지금 하고 다니는 발언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야 이거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언뜻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탄핵의 소재일 뿐만 아니고 법률적 탄핵의 소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정치를 지금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됩니다. 예, 두 분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이 사법적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빨리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와는 좀 구별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좀 알아서 좀 대승적으로 수용하되 좀 개선책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좀 구별을 하자. 이게 혼재돼 있어서 더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위클리 정치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다이내믹스가 있다고.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워낙 역동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뭐 일주일 사이에도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번 주는 어떤 주요 정치 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잠깐 좀 짚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출국을 했었고요. 보통 대통령이 출국을 하게 되면 한 나라만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나가는 김에 옆에 나라들도 쭉 들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들러서 외교 관계까지 다지는 게 좀 일반적인데 그래서 대통령 순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순방이라는 게 한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둘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윤 대통령 출발을 해서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을 했고요.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라오스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고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성과를 보니까 한국하고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냥 양자 관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최고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한국하고 아세안이 대화 시작한 게 1989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5년 만에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세안과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됐다. 이게 지금까지 아세안과 이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5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이 맺은 상태거든요. 미국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중일이 이제 또 동시에 맺었다라는 점에서도 대통령실 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좀 많이 할 건데 오는 11월에 한 아세안이 처음으로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또 한국은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내내 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한 게 있는데 8.15 통일 독트린이에요. 이게 광복절 때 내놨던 그 통일에 대한 방향성이잖아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대통령이 봤던 통일의 방향이라는 거는 자유를 확장하는 거고 그 확장을 북한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곧 통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주변국에도 다 좋다. 역시 아세안에도 뭐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오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 아세안도 역시 이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목 보면서 이 독일 통일 전에 서독이 그 주변 국가들한테 독일이 통일되면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것도 거의 뭐 한 10여 년 가까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대통령실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 외부에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 접근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 라오스에서 있었던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1대1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의 그 첫 번째 정상회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더군요. 네. 이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었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3가 한중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중일이 같이 하는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자리가 좀 여건이 좋잖아요. 회의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일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진 겁니다. 이뤄진 게 지난주 목요일 10월 10일이었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두 정상이 표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셔틀 외교 쭉 이어가자.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부터 이 셔틀 외교라는 걸 추진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이전대로 쭉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공감대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를 표출했습니다. 뭐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이거 면밀하게 계속 가동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북핵 미사일 불법 사이버 활동 우려 공유를 했고요. 특히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은 불법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양 정상이 동시에 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와 형식에서 좀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게 지난 10일 기준 그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보면은 9일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열흘도 안 돼가지고 양 정상이 만났다. 즉 초고속으로 상견례가 이뤄졌다.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담 형식도 예전보다 좀 격상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기시다 전 총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가 2022년 9월이었는데 그때는 형식도 약식 회담이었고 시간도 한 30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하고는 정상회담이었고 시간도 40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40분을 먼저 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를 결정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분히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할 얘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서로 무엇이든지 좀 얘기를 주고받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일본이 좀 열린 자세로 임해줬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상견례 의미가 좀 있었던데 그 단순히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 네. 좀 할 얘기는 제대로 하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 기자 잠깐 전해주셨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 관계자들 앞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그 국경 분쟁 문제를 네. 지적한 거 이건 다들 뭐 좀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EAS라고 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 문제들을 다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 이제 그 외교 장관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라브로프가. 근데 그 앞에서 또 했다라는 것도 또 의미를 두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순방 기간 내내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뭐 이게 국내 뉴스를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죠. 순방 중인 대통령과 그 네.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 김건희 여사는 순방 중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별로 보도된 게 없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아예 행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한 것도 아닌 뭐 이런 보통 수준의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순방 일정들 쭉 봤을 때 좀 적극적이다 아니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 일정,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별도의 일정이 몇 개나 있느냐. 아하. 그리고 그 일정을 수행을 하면서 뭐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었어요. 일단 대부분의 일정이 다 윤 대통령 그 배우자로서의 일정이 많았고 네. 유일하게 단독 일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필리핀에서 필리핀 영부인 초대로 그 필리핀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일하게 하나 일정만 있었고 나머지는 뭐 만찬이라던가 뭐 배우자가 동반하는 그런 일정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특별히 좀 일정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을 안 하진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는 한동안 안 가거나 이제 모습을 아예 드러내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딱 하나 있었던 독자 일정이 박물관. 네. 그건 이제 전시 기획자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이력과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필리핀 영부인이 초대했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 뭐 따로 가서 뭐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이제 수동적인 의미도 섞여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겠죠? 네. 모레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4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전남 영광군수랑 곡성군수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대결을 펼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영향력이 좀 줄어가던 과정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보여줄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동안 앞으로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야권의 그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서로 누가 더 호남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점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근데 여야를 모두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정구청장 선거예요. 왜냐하면 양당 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금정구에 계속 머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조국 대표도 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했지만 조국혁신당까지 지원할 정도로 이렇게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선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좀 요청을 했다 하더군요. 네, 그게 지난번 총선 성적표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부산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야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특히나 중요한데. 일단 여기가 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가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유리하고 이전 구청장이 또 그 국민의힘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뭐 이기기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한 다음부터는 좀 점차 밀리는 분위기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는 쉽지만은 않은 선거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금정구청장을 내주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친윤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무슨 재보궐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시기가 결정됐습니까?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독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논의 중이다 이런 정도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시점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보선 이후로 잡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 재보선의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포지션을 서로 잡을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게 되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입지를 좀 낮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 되겠네요. 국정감사인데 어느 상임위 뭐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상임위 어떤 데가 있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공수처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고 또 17일에는 법원 검찰 그다음에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나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뭐 사건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도 다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양당이 여기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법사위.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을 좀 다른 의미로 받는 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노위. 네. 여기에서 그 장관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예. 지금 이제 뉴진스의 한이 그러니까 아이돌이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고 직장에서의 따돌림 이슈. 네, 예. 그 아이돌 그룹의 직장인 그 따돌림 요 이슈가 있어서 채택이 됐는데 문제는 네.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이 생긴 데다가 국회도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 한이를 불러놓고 그냥 불러놓은 상태로 뭐 파행이 돼가지고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계속 앉혀놓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뭐 진행을 하는데 계속 잠깐 질문하고 앉혀놓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클리 정치 경향신문 박수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곡에서 용담터널, 다시 매송부터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긴 구간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부터 상일, 좀 더 지나 하남에서 송파 부근까지 길게 정체고요. 더 가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지하도로 안 사고 때문에 지금 전 구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도로나 안양천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각각 막히고요. 더 가서는 영동대교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사고 여파로 20분 넘게 걸리고요. 반대 공강 방향은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다가 이후 가양대교 부근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스포츠 먼데이,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KBS 김완수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프로야구가 플레이오프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 이게 준결승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1위 팀과 하는 이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1위 팀은 지금 계속해서 쭉 올라오는 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기다리고 있는 팀은 어디입니까? 기아입니다. 기아. 이 기아를 향해서 이제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준결승에 해당되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삼성이 홈런으로 게임을 끝냈는데 이게 단기전 역시 홈런 한 방이 크네요. 네, 그리고 올해 뭐 삼성이 굉장히 홈런 군단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팀 홈런이 185개. 그러니까 LG가 그 115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70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삼성이 왜 그렇게 홈런을 잘 치냐 그러면 그 사실 경기장도 있어요. 홈 경기장을 우리 흔히 이제 뭐 어떤 경기장을 분석할 때 파크 팩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체 여기는 뭐 그 홈플레이트부터 담장까지 거리가 어떤지 좀 짧아요? 예, 삼성이 좀 짧습니다. 90한 9m 정도 되는데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라운드 원형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리가 좀 고른 반면에 삼성은 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팀 선수도 짧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홈 경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홈앤어웨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그 구장에 익숙한 선수한테는 유리할 거다. 근데 어제는 정말 그 익숙한지 왜 그 삼성이 그 경기장을 사용하는지 정말 알 수 있게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홈런이 3개 나왔는데 구자욱 선수가 3점짜리 홈런, 김영웅 선수 1점,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2점. 그러니까 10대 4로 이겼는데 6점을 홈런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대체로 비슷해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똑같이 우유. 왜 홈런 존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네,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20개 홈런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4명이나 있는데 어제도 3명의 선수가 홈런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홈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장이기 때문에 장타를 치는 선수를 많이 선수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 수도 많았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예,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10대 4로 이겼는데 상대방은 홈런 하나.
삼성은 3개 그리고 전원 안타 이렇게 쳤거든요. 그리고 삼성 투수 어제 레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어요. 보통 이제 5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거의 7회 가까이 던졌거든요. 예, 6회하고 투아웃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선발 투수도 안정이 돼 있고 아무래도 오래 쉬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는 좀 KT 돌풍을 일으킨 KT하고 3전 2선 간신히 이겼지. 예, 3승 2패로 올라가는 동안 예.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고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염경엽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빅볼, 홈런이나 장타를 많이 치는 경기를 하고 잠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특유의 발야구, 빠른 야구를 살려서 경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최원태 선수를 내고 그 밖에 이제 불펜 투수를 바쳤는데 이 장타자들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지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통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제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데 1차전 승리하게 되면 대체 한국 시리즈까지 몇 번 가느냐? 예. 역대 33번 중에 25번 갔습니다. 아이고. 한 75% 정도. 승률이네. 네, 그래서 삼성의 한국 시리즈 진출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염경엽 감독의 분석은 정확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팀이 따라오지 못했다. 염관량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지난해 우승팀 감독이잖아요.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웠는데 많은 경기로 체력을 소진하게 되고 특히 이제 투수진이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진도 안정스럽지 못해서 승리를 내줬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 LG를 물리치고 올라가서 이제 진짜 챔피언을 가려야 되니까 네. 이 불펜진 이 투수를 세이브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할 텐데 그렇죠. 5회를 기대했는데 7회까지 던졌다 그러면 진짜 효자네. 효자죠. 아, 감독 되게 좋아했겠네. 네. 자, 그러면 2차전 오늘도 이 삼성과 LG가 붙는데 그러니까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지해야 되는 LG 입장에서는 이제 디트리겐스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를 선발 예고했고요. 삼성은 원래는 이제 그 코너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태인이라고 하는 선수를 내정했습니다. 올 시즌 다승 공동 선두고요. 국내 선수 중에서는 15승을 올린 그 2명의 선수 가운데 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스 선수는 이제 그 지난 그 준 플레이오프를 보신 분 같으면 여러 차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 시즌 삼성과 2경기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자책점 3점이니까 어제 이제 10점 내는 팀에 자책점 3점만 내주면 사실 괜찮은데 잘 막은 거네. 네, 예. 근데 이제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준 플레이오프 때 많이 던졌습니다. 많이 던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피로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경기의 흐름을 잘 읽는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보다는 뒤에 받치는 불펜 투수진에 이제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2차전도 타격전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기는 한데 선발에서 불펜으로 간 에르난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2이닝을 맡기는 역부족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있는 어제도 올라왔던 유영찬 선수나 김진성 선수가 막아줘야 되는데 어제 일단 경기를 쉽게 잘 풀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체력도 비축돼 있고 자기 홈구장이고 오늘까지는 홈구장이고 어제 경기감 좋았고 사실 올해 쉰 팀들이 체력은 되게 좋은데 경기 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감이 좋아. 네, 어제 이렇게 14안타씩 치고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원태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 어제 그 레이스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4, 5회 정도 던져주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이 유리하게 되죠. 이 선발 투수 보통 감독이 내보낼 때는 5회까지를 기대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승수가 가능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또 가급적이면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해서 좀 상대방의 점수를 주지 않고 5회까지 잘 버텨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한번 등판한 다음에 4일 내지 5일 쉬잖아요. 네. 반면에 이게 불펜 투수는 한 라운드 1회만 맞거나 또는 타자 한 사람만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며칠씩 쉬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통은 그 불펜진은 그 다음날 경기했으면 그 다음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불펜 투수 우리가 흔히 클로저 또는 끝내기 끝판왕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를 보잖아요. 오승환 같은 선수요. 그런 선수들은 이제 거의 매 경기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죠. 많이 던지진 않아. 그래서 그 선수들은 대체 20개 이내로 공을 던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오승환 선수 이야기가 막 나와서 이야기
이야기인데 이번 그 일단 출전 선수 명단에는 아직 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구위가 좀 떨어지고 아직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뭐 한국 시리즈쯤 되게 되면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축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요르단의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걸 기사회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정말 이 첩첩산중입니까? 어려움은 계속 있네요. 네, 요르단전 승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홍명보 감독에게 기사회생 또 축구 대표팀 전체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줬어요. 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플랜 B를 가동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나오자마자 사실 뭐 전반전 다지지 못하고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라든가 그 밖에 나온 오연규, 배준호 선수들이 골을 연결해 주면서 잘해줬어요. 네, 네. 그러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돼서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있는 플랜 B는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만하다 이런 얘기가 됐고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거냐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2000년대 이후의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줬잖아요. 엄지성 선수 잘 막았고 배준호 선수 전체적으로 활발한 그 돌파 능력을 보여줬고 네. 오영규 선수 왜 저 선수를 데려다가 스트라이커가 많은데 저 선수를 쓸까 했었는데 마지막 쐐기골을 넣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선수도 정말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요르단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라크전에는 손흥민이 출전 가능해요? 못하죠. 일단 명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플랜 B의 첫 번째 카드였던 뭐 황희찬 선수, 엄지성 선수도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뛸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대신해서 이제 발탁한 선수가 이제 이승우 선수인데 5년 4개월 만에 발탁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선수고 어렸을 때 두각을 굉장히 나타냈던 선수인데 이상하게 그 외국인 감독한테는 참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체격이 좀 작다라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는 그 5년 4개월 만에 받았고 지금 이제 그 이라크하고는 골득실 차이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팀 다 2승 1무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경기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이승우나 배준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8시. 용인 미르 스테디움. 네. 스테디움. 예. 내일 또 우리 붉은 악마들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골프 소식인데 신인왕 김민별 선수가 고대하던 첫 우승을 거뒀다는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우승이라고 그러나요? 네, 왜냐하면 신인왕인데 그 우승이 없는 유일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었죠. 예, 작년. 예. 그래서 우승도 못 해본 신인왕이다 해서 약간 좀 무관의 서름을 겪었는데 어제 그 동부건설 한국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요. 쉬운 두 대회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준비된 우승자이긴 해요. 네. 신인왕 출신이니까. 근데 어제 경기 방식이 이제 변형 스테이블 방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언더파를 치면 마이너스 1, 뭐 오버파를 치면 플러스 1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알바트로스라면 8점, 이글을 하면 5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게 재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 선수가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보기 없이 9개의 버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방신실이라는 선수를 이제 2점 차로 제치고 우승을 해서 한국 여자 골프 뭐 계속해서 정말 그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우승이 없어서 조금 어려웠던 지난해 신인왕 김민별 선수의 의미 있는 우승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 김한수 기자 함께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정쾌 기사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